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 좀 물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이제 주로 쓰는 물리량인 벡터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아마 오늘이랑 두 차시에 걸쳐서 할 것 같아. 먼저 이제 물리학을 우리가 배우니까 물리학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야겠죠. 물리학이란 뭘까? 물리학이란 뭘까? 또 학습지에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말 그대로 물질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언어 그대로, 한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그 원리,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를 다루고 배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그 피직스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이 자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 그래서 그 어원 자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자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물질의 세계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길게 또 내용이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사항으로 내가 생각하는 물리학은 이렇게 선생님이 해봤어.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물리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사실은 물리학의 역사가 과학의 역사랑 거의 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그때는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세계관, 물리적인 그런 관념들이 주를 이루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17세기에 와서 드디어 이 시대를 우리가 물리학의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갈릴레오, 이런 유명한 뉴튼, 보일 이런 과학자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배우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때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앞으로 배울 내용들도 사실 이때 이미 다 만들어진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뉴튼이 만들어낸 뉴튼 역학, 그다음에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패러데이나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 다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너무 옛날 게 아니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이론들이 우리 현실 세계의 대부분을 이미 다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현대에 있는 물리학 이론들, 뭐 상대성 이론 있는 양자역학 이런 것들 다 우리 뉴턴 역학, 또 전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내용들,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물리학의 분류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역학, 전자기, 열, 통계,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또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물리학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들은 요 전자기랑 이런 광학 파트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과 단위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리에서 또 실험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단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단위. 그 다음에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측정된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원권 선생님이랑 같이 첫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수업을 하게 될 거고, 한번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세요. 특히 이제 유효수차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과학에서 유효수차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화학에서도 중요하고, 물리에서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물리 문제 풀 때는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유효수차를 배우게 되면, 유효수차에 맞춰서 가능하면, 숫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배우게 되면 유효수차 항상 신경 써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임원권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오늘은 벡터에 대해서 할 건데,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첫 시간에 벡터를 하게 되냐? 사실은
벡터라는 건 뭐냐면 물리량이야. 물리량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또 이전까지 경험해 왔던 그런 물리량들은 대부분 숫자의 크기, 그 물리량의 단위 또는 그 크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거나 이해를 해 왔을 거야. 근데 물리량이라는 건 사실은 숫자의 크기나 단위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물리량에 작용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단위와 크기가 같을지라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물리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효과가 전혀 다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리량 중에서 우리가 크기뿐만 아니라 크기 플러스 단위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갖고 있는 우리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벡터. 크기, 단위, 플러스 방향. 거기 벡터의 정의를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수학적인 정의를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연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연산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된다. 그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물리학에서 벡터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가장 필요성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이래서 벡터라는 물리량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쭉 가보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물리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 크기랑 단위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 크기와 단위의 방향도 갖고 있는 물리량이 있다. 그래서 크기와 단위만 갖고 있는 물리량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스칼라. 대표적인 스칼라량 뭐가 있을까? 질량 있죠. 시간 스칼라야. 그 다음에 길이 스칼라죠. 크기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이 이걸 이동거리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은 스피드라고 하고 속력. 그 다음에 온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스칼라량이다. 스칼라량. 그 다음에 벡터량은 방향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물리량이죠. 벡터량.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변위가 있다. 변위. 그러니까 변위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A로부터 B까지 갈 때에 쭉 했을 때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A로 향한 B에서 이 방향을 나타내는 요 길이, 방향까지 같이 포함된 요 길이를 우리가 변위라고 한다. 변위라고 한다면 반드시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속도. 아까 속력은 길이, 즉 이동 거리를 나눴지만 속도는 뭐냐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걸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 얘는 우리가 벨로시티라고 하죠. 벨로시티. 그래서 보통 속도 하면 V에서 벡터 표시를 이렇게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있어. 우리 속도도 변할 수가 있겠죠. 크기가 변하든 뭐 방향이 변하든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볼 힘, F. 영어로는 force라고 하죠. 힘도 역시 벡터량이다. 그 다음에 운동량, 속도의 질량을 곱한 요 값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운동량 역시 벡터량이다. 벡터 표시는 어떻게 하냐? 위에 화살표를 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F 힘 할 때 이렇게 벡터를 표시하게 되면 힘에 대한 벡터를 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책에 따라서는 그냥 이 굵은 글씨로 이탈릭체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는 책도 있다라는 거 구분을 해줘야 되고, 자 이제 벡터를 할 때는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데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해 주냐? 방금 봤듯이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는데 처음에 시작되는 요 점, 요걸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물리에서는 요거 의미를 뭐냐면 물리가 이 벡터 물리량이 작용하는 지점이다. 작용점으로 의미한다. 질점일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질량 중심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가운데다가 우리가 질점을 다루는 우리가
어떤 물질에 부피가 없이 그냥 질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질량, 요 점에 질량 중심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작용점을 어디에 표시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크기는 단순히 길이를 길게 해주면 됩니다. 그 벡터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방향은 역시 그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주려면 어떤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얼만큼 되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벡터. 또는 화살표 말고 뭐 행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 들어가서 고급역학 배울 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표시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특징이 있다. 벡터의 특징은 뭐냐?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즉 우리가 벡터를 연산을 할 때 쉽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어떤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이건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같은 벡터라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없앤 이 값, 이걸 우리가 벡터의 크기 또는 뭐 다른 문자를 써서 이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통은 여기가 시작점이고 작용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이렇게 표시를 해줘. 순서대로 표시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선분 할 때도 마찬가지죠. A부터 B 길이 의미할 때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에서의 의무의 부호를 붙이게 되면 단순히 이게 실수해서 음의 값을 의미를 하게 되죠. 하지만 벡터에서의 음의 부호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A, B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B, A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 방향이 반대다. 우리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단진동 운동할 때 이렇게 거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거기서의 마이너스는 수학적인 마이너스랑은 다른 의미야. 그냥 단순히 어떤 힘에 작용하는 거랑 이동거리가 반대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라는 게 있다. 단위 벡터. 어떤 A 벡터가 있으면 요 A 벡터의 크기를 나눠주게 되면 그 크기가 얼마가 되나요? 자기 자체를 나눠주면 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뭐만 남을까? 방향만 남겠죠. 그쵸? 크기가 1이 되고 1을 만들어주고 단순히 방향만 나타내주는 벡터가 있어. 그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A의 위에 꺽쇠를 좀 더 꺾어서 이렇게 둥구스로 맺었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보통은 햇이라고도 해. 그래서 A 햇 그러면 A의 단위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 단위 벡터 중에서 그 가까이의 좌표축을 향하는 게 있겠죠. 좌표축 자체를 향하는 그 단위 벡터를 우리가 기저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X, Y, Z 좌표평면에서 많이 운동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의 단위 벡터 X, 햇, Y, 햇, Z, 햇 이렇게 많이 써주게 될 거다. 또는 우리가 X, Y, Z 좌표평면 좀 더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I, J, K라고 또 많이 써. 우리 교재에는 아마 I, J, K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X, Y, Z 좌표평면에서 X, Y, Z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뭐 아이겐밸류라고 해서 기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책에 따라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냥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 특히 기저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x, y, z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분리 벡터에 대한 기초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 괜찮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을 할 건데 벡터에서의 어떤 물리의 량의 효과를 알 때, 효과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벡터의 물리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한 그 물리량을 다 효과를 다 합해야 돼. 또는 반대로 빼든지 또는 곱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가장 기본으로 이제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벡터의 덧셈인데 벡터의 덧셈이라는 건 결국엔 뭘 말하냐면 벡터를 합성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벡터의 덧셈 또는 벡터의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F1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F2라는 벡터가 있다. 요 F1, F2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얘를 합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합 벡터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라는 건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하나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 이동 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처음 시작점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벡터의 끝 지점에서 쭉 이어주도록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얘랑 얘랑 다 같은 벡터라고 했죠. 똑같이. 그럼 먼저 시작점을 맞춰주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F2가 이렇게 되겠죠. F1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평행사변형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요 F1과 F2 합벡터는 뭐냐면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쭉 이은 요 벡터. 이게 바로 F1과 F2의 합벡터다. 이렇게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의 대각선이 그 두 벡터의 합이다. 또는 F1이 있으면 F1 끝난 이 지점에 바로 이어서 F2를 이렇게 이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쭉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벡터에 합할 때 그냥 쭉쭉쭉쭉 이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효과를 합해도 된다. 쭉 하다가 제자리 왔다. 그러면 합이 얼마나 되냐면 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벡터의 그래서 얘를 뭐 삼각형법이다, 뭐 평행사변형법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성에 따라서 벡터 연산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 연산에 덧셈 연산의 특징이 있다. 순서 상관없다. 라는 거. 어떤 거 먼저 더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뺄셈도 있겠죠. 뺄셈은 덧셈이랑 똑같아 사실은. F2에 마이너스가 붙였다는 거는 F2의 원래 벡터에 뭐가 되냐면 아까 마이너스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거를 방향을 바꿔서 더한다. 또는 그냥 곧바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1 벡터가 있다. 그 다음에 F2 벡터가 있으면 F2 벡터를 이렇게 이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F2에서 F1을 향하는 이런 벡터가 F1 마이너스 F2 벡터가 된다. 다시 뒤에 거 빼준 앞에 거를 해서 뒤에 걸 빼줄 때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 처음에 앞에 거 빼주는 앞에 벡터를 향하게 된다. 뒤에 벡터가. 그래서 F1 빼기 F2는 F1을 향하는 쪽이 F1 마이너스 F2 벡터가 된다라는 거. 방향을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쪽인지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자, 헷갈리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냥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 우리가 뺄셈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죠. 그렇죠? 그러면 예. 얘는 큰 놈이고 얘는 작은 놈이야. 얘는 형이고 동생이야. 동생은 형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라봐야겠죠. 항상 존경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거 큰 놈 쪽으로 향한다. 라는 거 형 쪽으로 향한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이 뺄셈은 물리적인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뺄셈은 보통 우리가 벡터 뺄셈은 언제 쓰냐면 상대 속도 구할 때, 어떤 상대적인 효과를 구할 때, 그때 어떤 상대 위치, 상대 가속도 이런 구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우리가 상대 속도 구할 때는 이렇게. 얘 무슨 의미냐면 B를 통해서 본 A의 속도라는 거야. B를 기준으로 한 A의 속도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뺄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 운동할 때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뺄셈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벡터의 뺄셈엔 이것도 기억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더했으면 이제 다시 분해를 할 수도 있겠죠. 또 F1과 F2에 합한 게 있으면 그걸 똑같이 반대로 원상태로 분해를 해줄 수도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벡터의 분해라고 하고, 그 각각의 분해된 그 벡터들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한다. 성분. 보통 우리가 분해를 어느 쪽으로 하냐면, 우리가 3차 물체 운동을 분석을 할 때 각각의 좌표축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좌표축의 성분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 그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따로따로 분석을 하나, 같이 합쳐서 분석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벡터들은 각각의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 각각의 성분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물체 운동 분석할 때는 분해를 해서 각각의 성분별로 분석을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 운동 분석할 때 이제 쭉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에 2개 이상의 벡터 나눈 걸 분해라고 하고, 그 각각의 분해된 거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저 벡터 쭉 우리가 x축, y축 요 축으로 된 거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해를 어떻게 하냐? 각각의 성분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여러분들 아직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할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삼각함수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또 이렇게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각각의 각도가 있고요. 꼭지점에 대한 각도가 있고, 각각의 변에 대한 길이가 있겠죠. A, B, C라고 했을 때, 이 각도와 이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해. 다시, 그 삼각형에서의 길이와 각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한다.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냥 이건 정의야, 약속이야.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볼 수학에 있는 삼각함수입니다. 뭐야, 삼각함수를 이거? 보기 전에 수학에는 둔각삼각형, 자, 삼각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게 있다. 탄젠트라는 게 있는데, 먼저 사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사인은 사인 A라고 하면 A에 대한 사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빗변분의 빗변 C분의 높이 A의 관계다. A의 B다라고 정의를 해. 요 B에 따라서 각도 사인 A 값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A다 하면은 빗변이랑 요 밑변의 관계를 나타낸 삼각함수다.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탄젠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빗변하고는 관계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밑변이랑 높이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게 바로 삼각함수다. 그러면 사인 B는 뭘까요? C분의 B. 빗변이랑 요
요걸 얘가 밑변이 되고 얘가 빗변이 되니까 이 빗변이랑 높이의 관계니까 C분의 B가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자,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X축에 관련된 요 성분만 보고 싶다는 거야. 요 벡터에 요 X축에 있는 효과만 보고 싶다. 그 성분을 알고 싶다 하면 요 길이의 빗변의 길이에 대한 요 아랫면의 길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햇볕을 비춘다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요 정사형시킨 요 길이가 바로 요 F 벡터의 성분이 될 거야. X 성분, X 방향의 성분.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건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fx의 요 크기분의 뭐가 될까요? 빗변의 길이니까 f의 크기겠죠? f의 크기분의 뭐 밑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fx라고 썼을 때 요 길이를 요 크기의 b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fx는 어떻게 될까? f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곱하면 되겠죠? 크기에다가 원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길이는, 요 세로 길이는 뭘 곱하면 될까? y의 성분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원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fx, x축 방향의 성분이 되고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y축 방향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값들을 우리가 요 f 벡터의 성분이라고 한다. 그럼 옆에 f라고 벡터라는 거는 x축 방향의 성분이랑 y축 방향의 성분의 합이 되겠죠.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쓴다면 x, 헷, y, 헷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성분을 제곱한 거에 루트를 하면 됩니다. 이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때 크기라는 건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성분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우리 f 벡터라는 게 있으면 크기는 얘기를 했어. 방향도 얘기를 해야겠죠. 방향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탄젠트 값을 이용을 합니다. 탄젠트 아까 정의에 의해서 탄젠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성분을 나누면 돼. y축 성분을 x축 성분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 뭔가요? 수학에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x축 값분의 y축 변이 기울기요. 변화량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렇죠? 네. 결국엔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써주면 돼. 벡터의 방향은 탄젠트 써주면 돼. 또는 우리가 그냥 세타만 써주고 싶다. 뭐 탄젠트 값을 써줘도 상관은 없어. 세타를 써주고 싶다면 역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는 거. 그래서 벡터를 얘기할 때 두 가지 크기, 방향을 다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얘를 뭐 f 사인 세타 요게 직각삼각이 될 테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직각이 아닌 거죠. 수직이 아닌 거죠. 아닐 때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남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또 많이 쓰지만, 우리가 곱셈을 또 많이 쓰게 된다. 곱셈도 물리적으로 벡터의 곱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곱했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곱을 했지만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 그랬다? 방향.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 방향도 따져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 잠깐만.
선생님 미리 얘기 안 해서 몰랐구나. 자, 저기 소거 다 켜주세요. 항상 수업 시간에 다 켜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곱하는 연산을 우리가 벡터에서는 방향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칼라 곱이 있고 스칼라 곱이 있고 나머지는 또 하나는 벡터 곱이 있다. 스칼라 곱은 이 벡터들을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서 스칼라 곱이야. 즉 방향이 없어져 버려. 방향이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벡터 곱은 방향이 살아있어. 그래서 벡터 곱이라고 해. 다시 스칼라 곱은 또는 내적이라고 하는데 뭐 이너 프로덕트 안쪽으로 곱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1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1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리. 힘이랑 fx 코사인 세타. 이동 거리라고 배웠죠, 우리가. 근데 단순히 힘과 이동 거리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1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1을 했다고 그래서 한 거라고 그랬어? 안 한 거라고 그랬어?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1을 안 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힘의 네. 방향과 중력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수직. 1이 여기서는 1이 0이죠. 그 뭐냐면 1을 계산할 때에 자, 이 힘이라는 거 벡터일까요? 물리량 스칼라가 벡터일까요? 벡터죠. 이동 거리, 즉 변이. 이거 변이라고 하면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벡터죠. 그러니까 방향도 따져도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곱을 해야 되냐면 가운데에 이런 점을 찍어준다. 즉 힘, 다트, 그냥 영어로 점이 다트니까 다트, S, 이동거리 S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1의 정확한 정의다. 1 계산에. 또 무슨 뭐냐?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각각의 크기와 곱을 해주고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1의 계산이다. 1 같은 경우는 F 그 다음에 S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는 게 되겠죠. 왜 코사인 세타냐? 자 보세요. F2의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F1이라고 하고 F2라고 한다면 F2의 코사인 값은 어느 길이를 말하나요? 밑변의 길이라고 했었죠, 아까. 그러면 F1 요 향하는 같은 방향으로의 요 밑변의 길이를 의미하죠. 됐나요? 결국에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아진다는 거죠. 즉, 두 벡터의 물리량에 같은 방향의 효과만 본다는 거야. 네. 다른 방향 신경 안 쓰고 같은 방향의 효과만 가지고 곱을 하겠다. 그 의미야. 코사인 세타를 해준다는 거는. 반대로 똑같이 이 코사인 세타는 요 가운데 곱해줘도 상관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1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F1의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이번에는? F2의 방향으로의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향하든 상관없어. 상관없고 같은 방향의 효과만 준다는 거예요. 결과는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물리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내적을 한다. 또는 스칼라 곱을 한다. 다트 곱을 한다라는 건 다 같은 말이야 지금. 같은 건 뭐냐면 같은 방향의 크기만을 고려한다. 할 거다. 그래서 계산해 줄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징이 있어. 그래서 순서 상관없습니다. 왜? 같은 방향으로만 해줄 거니까. 얘는. 그 다음에 어떤 K 값을 스칼라량을 곱하면 그냥 곱하면 돼. 단순히 길이만 커진다. 배만 커진다. 크기만 커지는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곱해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1을 계산할 때 물건 물체를 들고 이동을 할 때에 1이 0인 이유는 얘 두 벡터의 값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두 물리량이 수직이면 그 벡터의 값은 0이 된다. 왜? 한쪽 방향을 한 길이가 없잖아. 한쪽 방향을 하게 되면 하나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그 두 벡터가 수직을 의미한다. 당연히 각각의 기저 벡터, 기본 단위 벡터를 다 내적을 하면 다 0이 되겠죠. x, y, yz, zx 이렇게 다 0이 되겠죠.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게 되면 크기의 제곱이 된다. 단순히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의미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크기는 1이 되겠죠. 숫자가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할 때는 뭐냐면 각각의 예를 들어서 F에 요 각각의 XY 성분이 있고 S벡터에 각각의 성분이 있을 때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성분을 곱한 거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적의 성질, 어떤 의미,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의 특징들 이런 것들 했고요. 외적, 벡터 부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외적이랑 나머지 문제풀이 해볼 거고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예. 벡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만 해도 충분히 나중에 뭐 할 일은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알게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론 설명은 오늘랑 이 다음 시간 요로 끝낼 거니까 처음 볼 때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내적에서의 그런 의미들 왜 코사인 세타를 곱하나? 할 때에 같은 방향의 성질만 본다는 거구나. 같은 방향 효과만 본다는 거구나. 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점심 맛있게 먹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끝날 때 항상 같이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네. 어, 감사합니다.